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젊었을 때는 정말 잘 나갔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사람들도 많이 따르고 어디를 가든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이 60이 넘고 70이 되니까 어느 순간 주변에 사람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명절에 전화 한 통 오지 않고 자녀들도 발길이 뜸해지고 옛 친구들마저 하나둘 등을 돌립니다. 결국 혼자 남아서 이렇게 중얼거려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반대로 이런 분도 계십니다. 평생 특별히 크게 성공한 것도 아니에요. 남들 보기에 그저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 빛이 납니다. 동네 사람들이 먼저 인사하고 자녀들이 틈만 나면 찾아오고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자고 조릅니다. 이분은 특별한 비결이 있는 걸까요? 같은 세월을 살았는데 왜 누구는 말년에 복이 넘치고 누구는 복이 다 달아나 버리는 걸까요? 혹시 운이 좋고 나쁘고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운이라는 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말, 매일 대하는 사람, 매일 품는 마음, 이 세 가지가 모여서 내 말년의 복을 만들기도 하고 깎아먹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말년의 복을 다 깎아먹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복을 지키고 오히려 더 채우는 방법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복이라는 걸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돈이 많은 것, 건강한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외로운 사람이 있고, 건강해도 매일 불행한 사람이 있고, 자녀가 잘 됐는데도 연락 한 번 없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건 단순히 무언가를 가진 상태가 아니라 내 삶에 좋은 것들이 흘러들어오는 어떤 흐름 같은 겁니다. 저는 이걸 저수지에 비유하고 싶어요. 우리 마음속에 복을 담는 저수지가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저수지에는 물이 들어오는 수로가 있고 물이 빠져나가는 구멍도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면 맑은 물이 콸콸 들어옵니다. 반대로 남을 깎아내리고 관계에 집착하고 비교하고 후회하면 저수지 바닥에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아무리 물을 채워도 새어나가니까 늘 바닥이 드러나는 겁니다. 문제는요, 이 구멍이 아주 작아서 본인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에너지가 넘치니까 새는 줄도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어오는 물은 줄어드는데 구멍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더 커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저수지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내 복이 다 어디로 갔지 하고 한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그 구멍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멍입니다. 바로 입에서 복이 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말이 씨가 된다. 어르신들이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인데 저는 이게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뇌에 그대로 새겨집니다. 아이고 짜증나 하면 뇌가 짜증나는 이유를 찾기 시작하고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어 하면 뇌가 정말 믿을 수 없는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신기하죠? 내가 하는 말이 내 뇌의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는 3주 동안 매일 감사한 것 3가지를 말로 표현하게 했고 다른 그룹에는 불만스러운 것 3가지를 말하게 했습니다. 3주 후에 뇌를 촬영했더니 감사를 말한 그룹은 행복과 관련된 뇌 영역이 눈에 띄게 활성화되어 있었고 불만을 말한 그룹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크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고작 3주입니다. 3주 동안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 뇌의 구조가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말년에 복을 깎아먹는 분들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올까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불평입니다. 요즘 세상 정말 못 살겠다. 날씨도 덥고 물가는 오르고 정부가 하는 일이 뭐가 있어?
물론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이 이야기만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듣는 사람이 점점 지칩니다. 처음에는 맞장구를 쳐주다가 두 번째는 고개만 끄덕이다가 세 번째부터는 슬슬 자리를 피합니다. 본인은 왜 사람들이 멀어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유는 간단해요. 만날 때마다 에너지를 빼앗기니까 아무도 가까이 오고 싶지 않은 겁니다. 둘째, 험담입니다. 이건 불평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 집 며느리가 말이야, 시어머니한테 전화도 안 한대. 그 사람 겉으로는 착한 척 하는데 속은 시커멓다더라. 이런 말을 할 때 순간적으로는 통쾌할 수 있어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동질감도 느껴지고요. 하지만 험담에는 무서운 부메랑 효과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이걸 자발적 특성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말하면 듣는 사람의 뇌는 그 나쁜 특성을 말하는 사람에게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정말 이기적이야 하고 말하면 듣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이기적이라는 이미지를 말한 사람에게 붙이는 거예요. 남 흉을 볼수록 내 이미지가 나빠지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험담을 습관처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모임에서 빠지게 되고 연락이 끊기고 혼자 남게 됩니다. 셋째, 자랑입니다. 이건 좀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자랑이 왜 복을 깎느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창 모임에 갔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어디 대기업에 들어갔어. 우리 손주가 전교에서 1등 했다니까. 우리 집 작년에 리모델링 했는데 얼마가 들었는지 알아? 한두 번은 오, 잘 됐네 하고 축하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만 하면요, 듣는 사람은 축하가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나는 왜 저렇지 못할까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건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실은 내면이 불안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서 자꾸 밖으로 내보이는 건데 역설적으로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멀어집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올해 78이신데 동네에서 정말 인기가 많으십니다. 이분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말을 아끼시는 겁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말은 꼭 하세요. 누구를 만나든 오늘도 건강하게 만나니 좋다는 인사를 하시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절대 남 이야기를 옮기지 않습니다. 험담은 들어도 거기서 멈추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아요. 이분이 한 번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나이 들면 입이 가벼워지기 쉬워. 할 일이 없으니까 말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지면 실수가 늘어.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입을 닫고 귀를 열어야 해.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내 입에서 나온 말들, 불평이 많았나요? 누군가의 뒷담화를 했나요? 혹시 은근히 자랑을 늘어놓지는 않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복이 새고 있는 첫 번째 구멍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구멍을 발견했다는 건 이제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어떻게 막는지는 조금 뒤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구멍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관계에서 복이 새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건강이요? 돈이요? 물론 다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노년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관계의 질입니다. 내 곁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말년의 복을 좌우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무려 80년이 넘게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도 여전히 진행 중인 역사상 가장 긴 행복 연구인데요. 이 연구에서 수백 명의 삶을 추적한 결과 노년에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반대로 아무리 부자여도 고립된 사람은 건강도 빨리 나빠지고 인지 기능도 빨리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관계에서 복이 새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핵심 키워드는 하나입니다. 바로 집착이에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내 세계가 좁아집니다. 은퇴를 하면 직장 동료가 사라지고, 체력이 떨어지면 사회 활동이 줄어들고,
친구들도 하나둘 건강 문제로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남은 관계에 모든 에너지가 집중됩니다. 특히 자녀에게요.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은 당연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랑이 집착이 되면 복을 깎아먹는 독이 됩니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바쁘다고 주말에 못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래, 바쁘구나, 건강 챙겨라 하면 될 일인데 속으로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내가 이렇게 키워놨더니 이제 나 몰라라 하는구나. 며느리가 오지 말래서 그러는 거 아냐? 그리고 그 서운함을 꾹 참다가 어느 날 폭발합니다. 너는 엄마가 죽어도 상관없는 거지? 이 한마디에 자녀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연락을 피하게 됩니다. 악순환이에요. 집착하니까 서운해지고, 서운하니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상처를 받은 자녀는 더 멀어지고, 더 멀어지니까 더 집착하고, 이 바퀴가 한번 돌기 시작하면 멈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녀 관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들어서 둘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다 눈에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왜 또 텔레비전만 봐? 왜 설거지를 이렇게 해놔? 당신은 맨날 그것밖에 안 해. 이런 말들이 쌓이면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마음은 남남이 됩니다. 친구 관계도 살펴볼까요? 나이 들면 친구가 정말 소중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친구한테도 집착을 합니다. 나한테만 연락 안 하더라. 그 사람이 다른 모임에도 가던데 나는 안 부르더라. 이런 서운함을 품고 있으면 결국 관계가 틀어집니다. 상대방은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인데 혼자서 의미를 부여하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손에 모래를 쥐어보신 적 있으시죠? 가만히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그대로 있는데 꽉 쥐면 손가락 사이로 줄줄 빠져나갑니다. 관계도 똑같습니다. 꽉 쥐면 빠져나가고 느슨하게 놓으면 오히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말이 있지요. 이게 무관심과는 다릅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되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특히 자식한테는 더 그렇죠. 하지만 이걸 배우지 못하면 복은 계속 새어나갑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아들 셋을 키웠는데 아들들이 다 장가를 가고 나니까 서운한 마음이 밀려왔대요. 전화도 잘 안 하고 명절에도 며느리 집에 먼저 가고 처음에는 속이 많이 상했답니다. 그래서 아들들한테 서운한 마음을 쏟아냈더니 오히려 더 안 오더래요. 그러다가 이분이 마음을 바꿨습니다. 내가 잘 살면 되지 왜 자식들한테 매달리나 하고요. 동네 복지관에 나가서 서예도 배우고 노래 교실도 다니고 혼자 여행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신기하게도 그러고 나니까 아들들이 먼저 연락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얼굴 좋아지셨네. 어머니가 행복하게 사시니까 자녀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다가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뭘까요? 관계의 주도권은 내가 쥐는 게 아니라 내가 놓을 때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잠시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누군가를 너무 꽉 쥐고 있지는 않은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배우자에게 매일 잔소리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친구에게 서운함을 곱씹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복이 새고 있는 두 번째 구멍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구멍입니다. 이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 바로 마음에서 복이 새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른 사람이 지적해 줄 수 있고 관계에서의 집착은 주변에서 충고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은 오직 본인만 압니다. 그래서 더 깊이 파고들고 더 오래 쌓이고 더 큰 피해를 줍니다. 마음에서 복을 새게 만드는 감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비교, 질투, 그리고 후회. 먼저 비교 이야기를 해볼게요. 나이가 들면 비교할 거리가 정말 많아집니다. 같은 나이인데 저 사람은 건강하고 나는 여기저기 아프고 같이 시작했는데 저 사람은 잘 살고 나는 아직도 이 모양이고 우리 자식은 이런데 저 집 자식은 저렇고 비교를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 비교라는 게 왜 문제일까요? 비교는 절대 공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의 삶을
겉모습으로만 봅니다. 겉으로 행복해 보이는 집에도 우리가 모르는 고통이 있고, 겉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모르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의 가장 좋은 모습과 나의 가장 못한 모습을 비교합니다. 이건 처음부터 지는 게임이에요. 그 다음은 질투입니다. 비교가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질투가 찾아옵니다. 저 사람은 뭘 잘했다고 저렇게 잘 사나? 걔는 운이 좋았던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키울 때 생깁니다. 질투가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남이 잘 되는 게 기쁘지 않고 배가 아파집니다. 친구가 좋은 소식을 전해주면 축하는커녕 속이 불편합니다. 이런 마음이 얼굴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둡니다. 아무도 내 좋은 소식을 나누고 싶지 않은 사람, 곁에 있고 싶지 않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후회입니다. 이게 어쩌면 가장 깊은 구멍일 수 있어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 사업을 했어야 했는데, 그 사람과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나. 아이들한테 더 잘해줄 걸. 나이가 들면 뒤를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후회가 밀려옵니다. 물론 지나온 삶을 돌아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후회에 갇히면 현재를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이라는 소중한 하루를 어제의 아쉬움으로 채우는 거예요. 내일 할 수 있는 좋은 일 대신 어제 하지 못한 일에 매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남은 날들마저 불행해집니다. 여기서 다시 하버드의 그 유명한 연구 이야기를 꺼내볼게요. 이 연구에서 노년의 가장 불행한 그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련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반대로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의 구멍은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여러분, 감사라는 감정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나요? 감사한 마음을 느끼면 우리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두 가지는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것들인데요. 도파민은 의욕과 동기를 주고 세로토닌은 마음의 안정을 줍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면 뇌가 실제로 행복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게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매일 감사한 것을 떠올리는 습관을 들이면 뇌의 신경회로가 바뀝니다. 전문 용어로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뇌가 감사하는 방향으로 재편된다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억지로 짜내듯 감사할 거리를 찾아야 하지만 3주에서 4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좋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는 할머니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올해 75이신데요. 70 되던 해에 남편을 먼저 보내셨어요. 그 후로 2, 3년은 정말 힘드셨대요. 매일 울고 후회하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고 하늘을 원망했답니다. 자녀들이 걱정이 돼서 여러 군데 상담도 보내고 여행도 보내드렸는데 소용이 없었대요. 그러다 한 복지관에서 감사 일기 프로그램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어 하면서 시큰둥했대요. 그런데 상담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거창한 거 말고요. 오늘 아침에 햇살이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이런 작은 것부터 적어보세요. 그래서 마지못해 시작했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대요. 한 달쯤 지나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자연스럽게 오늘은 뭘 감사하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든다는 거예요. 비가 와도 비가 오니 시원하네 하고, 무릎이 아파도 그래도 걸을 수 있으니 감사하지 하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지금 이 할머니는요, 동네에서 가장 밝은 표정으로 다니시는 분이 됐습니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하시고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을 위로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가 나를 살렸어. 남편을 보낸 건 바꿀 수 없지만 남은 내 삶을 어떻게 살지는 내가 정할 수 있더라고. 여러분, 비교, 질투, 후회, 이 세 가지 감정이 마음속에서 복을 갉아먹고 있다면 감사라는 묘약으로 그 구멍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딱 세 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오늘 하루 감사한 것 세 가지. 아무리 사소해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말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복이 새는 세 가지 구멍을 살펴봤습니다. 입에서 새는 복,
관계에서 새는 복, 마음에서 새는 복. 이 세 가지를 정리해보면 결국 하나의 진실로 모입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지고 내 안에서 사라진다는 것.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 지금부터 복을 채우는 사람들의 세 가지 태도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의 품격을 높이는 겁니다. 이건 갑자기 좋은 말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의 품격이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말합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말하기 전에 딱 3초만 멈춰보세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말이 사실인가?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를 기분 좋게 하는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그 말은 하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할 말이 확 줄어드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말이 줄어드는 만큼 그 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더 진심으로 전달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 더, 불평 대신 감사를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날씨가 너무 덥다 대신에 그래도 해가 나니까 빨래 잘 마르겠다. 물가가 너무 올랐다 대신에 그래도 밥상에 먹을 것이 있으니 감사하지. 같은 상황인데 말을 바꾸면 놀랍게도 기분이 달라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뇌 과학이 바로 여기서 작동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하루에 3번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고마워, 덕분이야, 오늘 표정이 밝아 보여서 나까지 기분 좋다. 이런 말들이요. 작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하루를 바꾸고 동시에 내 마음의 저수지에 맑은 물을 채워줍니다. 둘째, 관계를 가볍게 만드는 겁니다. 가볍다는 게 무책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겁지 않게, 부담 주지 않게, 서로가 편안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대를 내려놓는 겁니다. 자식이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남편이 이만큼은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친구라면 당연히 이래야지. 이런 기대가 높을수록 실망도 크고, 실망이 크면 서운함이 되고, 서운함이 쌓이면 원망이 됩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녀가 전화를 안 해도 바쁜가 보지 하고 편안하게 넘길 수 있고, 전화가 오면 와, 연락 좋네, 고맙다 하고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대가 없으니까 매번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모한테 자녀들이 안 찾아올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겁니다. 관계에 집착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내 삶이 비어있기 때문이에요. 할 게 없으니까 자식 생각만 하고, 갈 데가 없으니까 배우자한테만 에너지를 쏟고, 볼 사람이 없으니까 오래된 서운함만 곱씹게 됩니다. 내 삶을 채우세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뭔가를 배워보세요. 산책을 하세요. 책을 읽으세요. 일기를 써보세요. 봉사활동을 해보세요. 뭐든 좋습니다. 내 시간이 충만해지면 관계에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때 관계가 가장 좋아집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아무런 요구 없이 연락해보세요. 잘 지내지? 그냥 목소리 듣고 싶었어. 이 한마디면 됩니다. 서운함이나 걱정이나 잔소리 없이 순수하게 안부만 묻는 거예요. 이 한 통의 전화가 관계의 물꼬를 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마음을 비우되 감사로 채우는 겁니다. 아까 마음에서 복이 새는 이유를 이야기할 때 비교, 질투, 후회를 말씀드렸죠. 이 세 가지를 없애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인간인 이상 비교도 하고 질투도 느끼고 후회도 합니다. 중요한 건 없애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이 올라왔을 때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겁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아, 지금 내가 비교하고 있구나. 그래,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지만 나는 나의 길이 있어.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에 휘둘리는 강도가 확 줄어듭니다. 질투가 올라올 때는 더 용기 있는 선택을 해보세요. 바로 축하하는 겁니다. 와, 진짜 잘 됐다. 대단하다. 이 말이 처음에는 진심이 아닐 수 있어요. 억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마음이 따라옵니다.
뇌는 행동을 따라가는 성질이 있거든요. 가짜 미소도 계속 짓다 보면 진짜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축하하는 말을 계속 하다 보면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후회가 밀려올 때는 그 후회를 미래의 지혜로 바꿔보세요. 그때 그렇게 해서 후회된다 해서 멈추지 말고 그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의 내가 있고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다로 문장을 완성하는 겁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에 대한 해석은 바꿀 수 있습니다. 해석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일기를 쓰라고 했는데 사실 일기까지 안 써도 괜찮아요.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이 한마디만 해보세요. 오늘도 눈을 떴네. 감사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하루의 시작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요. 오늘 하루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밥이 맛있었다. 바람이 시원했다. 누군가가 웃어줬다. 아무리 힘든 날이어도 감사할 것 3가지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 습관이 3주만 이어지면 여러분의 표정이 바뀝니다. 표정이 바뀌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바뀌고 반응이 바뀌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말년의 복이 바뀝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말년이라는 게 대체 언제부터지? 혹시 여러분도 나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년이란 나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말년은 태도가 정하는 겁니다. 50대에 이미 불평과 집착과 후회에 빠져 있다면 그분은 벌써 말년에 접어든 겁니다. 반대로 80대에도 감사하고 배우고 사람을 따뜻하게 대한다면 그분의 말년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들려드릴게요. 이건 실제 뉴스에도 나온 이야기입니다. 일본에 사는 한 할아버지가 90살에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 하고 말렸지만 이분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내일 죽더라도 오늘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이 할아버지의 대학 생활이 뉴스에 나가면서 전국에서 편지가 쏟아졌답니다. 80대, 70대 어르신들이 나도 뭔가를 시작해야겠다면서 자극을 받은 거예요. 이 할아버지 한 분의 태도가 수많은 사람의 삶을 바꾼 겁니다. 우리의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변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경가소성 기억하시죠? 뇌는 죽는 날까지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들이면 새로운 신경회로가 생기고 그것이 새로운 나를 만들어냅니다. 이건 20대도 50대도 8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늦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에요. 오늘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말을 바꾸고 오늘부터 관계를 내려놓고 오늘부터 감사를 시작하면 됩니다. 변화를 시작한 분들의 이야기를 몇 가지만 더 나눠볼게요. 이건 제가 직접 보고 들은 것들입니다. 한 분은 67의 불평 습관을 고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분은 평생 불평이 많은 성격이었어요. 남편한테, 자식한테, 세상에 대해서 늘 불만이 가득했죠. 그런데 어느 날 손녀가 한마디를 했답니다. 할머니는 왜 맨날 싫어하는 것만 이야기해? 이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대요. 그날부터 이분은 손녀와 약속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불평하면 손녀가 손을 잡아주기로. 처음에는 하루에도 수십 번 손녀한테 손을 잡혔대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니까 횟수가 줄었고 석 달이 지나니까 거의 불평을 안 하게 됐답니다. 지금은 손녀가 자랑스럽게 말한대요. 우리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긍정적인 사람이야. 또 한 분은 73세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자녀 3남매한테 너무 집착하는 바람에 명절마다 전쟁이었어요. 서운함을 쏟아내고 며느리 사위한테 서운한 티를 내고 결국 모임이 끝나면 다들 지쳐 나가 떨어지곤 했답니다. 이분이 변한 계기는 오래된 친구의 한마디였어요. 너 자식한테 매달리지 말고 네 인생을 살아봐. 네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해. 그 말이 마음에 콕 박혔대요. 그래서 동네 등산 모임에 나가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고 혼자 근교 여행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쓸쓸했지만 점점 혼자서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자녀들이 먼저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요즘 어디 다녀왔어? 사진 보내줘. 이번 주말에 우리가 갈게. 어머니가 변하니까 자녀들도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한 분은 이른의 감사일기를 시작한 할아버지인데요. 이분의 이야기가 참 따뜻합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다 은퇴한 후 3년 동안 우울증에 시달렸대요. 매일 내 인생이 뭐였나 하고 후회만 했답니다. 그러다 우연히 라디오에서 감사일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했대요. 작은 수첩을 하나 사서 매일 밤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점심이 맛있었다. 공원에서 고양이를 봤다. 이런 소소한 것들이요. 이분의 표현을 빌리면 처음 2주는 숙제하는 기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3주째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감사하게 될까 하는 기대가 생기더래. 한 수첩이 다 차고 2번째 수첩, 3번째 수첩으로 넘어가면서 이분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이 할아버지는 동네 어르신들한테 감사일기를 전파하는 일종의 전도사가 됐다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했으니까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안 해보면 모릅니다. 해보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래요. 여러분, 이 3분의 이야기에서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전부 다 늦은 나이에 시작했습니다. 67, 73, 70, 세상 기준으로는 이미 많이 늦은 나이죠. 하지만 이분들은 지금 말년의 복을 한껏 누리고 계십니다. 늦은 게 아니에요. 시작하지 않은 것만 늦은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말년의 복을 깎아먹는 3가지 구멍과 그 복을 채우는 3가지 태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입에서 복이 셉니다. 불평, 험담, 자랑. 이 3가지가 입을 통해 복을 깎아먹습니다. 반대로 말의 품격을 높이고 감사를 표현하면 입이 복을 불러오는 통로가 됩니다. 둘째, 관계에서 복이 셉니다.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집착하고 기대하면 관계가 무거워지고 사람이 멀어집니다. 반대로 기대를 내려놓고 내 삶을 채우면 관계가 가벼워지고 사람이 돌아옵니다. 셋째, 마음에서 복이 셉니다. 비교, 질투, 후회가 마음속에서 복을 갉아먹습니다. 반대로 알아차리고 흘려보내고 감사로 채우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이 3가지를 한마디로 줄이면 이겁니다. 복은 운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하늘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매일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관계를 맺느냐, 어떤 마음을 품느냐, 이 3가지가 내 말년의 복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눈을 감고 오늘 하루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빛나게 해줄 겁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늦지 않았어요. 오늘이 가장 좋은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과 꼭 나눠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운이 따르는 사람들의 아침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딱 한 가지를 바꿨더니 하루 전체가 달라지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세수하고 거울을 보셨습니까? 거울 속에 비친 그 얼굴이 내가 기억하는 나와 같은 사람이 맞는지 한 번이라도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느 날 문득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 찍힌 사람이 낯설게 느껴진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스치는 그 순간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먹었는데 외모가 뭐가 중요하냐. 이제 그런 거 신경 쓸 나이는 지났다. 젊은 사람들이나 꾸미는 거지. 그런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외모라는 게 단순히 예쁘고 잘생기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는 여러분의 건강이고 자존감이고 삶의 질 그 자체가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1시간 동안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시면 내일 아침 거울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저녁부터 뭔가 하나쯤은 바꾸고 싶어지실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자, 먼저 이런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외모를 가꾼다고 하면 대부분 어떤 걸 떠올리십니까? 화장을 한다, 비싼 옷을 입는다, 성형을 한다, 이런 걸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이 외모에 신경 쓰면 허영이라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얼굴과 몸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냥 거울이 아닙니다. 몸이 여러분한테 보내는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얼굴이 갑자기 부쩍 늙어 보인다. 피부에 탄력이 없어졌다. 이런 게 단순히 세월 탓만은 아닙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피부 재생이 안 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피부 세포가 회복할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성적으로 잠이 부족한 사람은 같은 나이인데도 훨씬 더 늙어 보입니다.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등이 굽고 어깨가 앞으로 말려 있는 분들 주변에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보기에만 안 좋은 게 아닙니다. 등이 굽으면 폐가 제대로 펴지지 않습니다. 폐가 안 펴지면 호흡이 얕아지고, 호흡이 얕아지면 산소가 부족해지고, 산소가 부족해지면 피로가 빨리 옵니다. 쉽게 말해서 구부정한 자세 하나가 온몸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체중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나왔다는 건 내장 지방이 쌓여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내장 지방은 단순히 보기 싫은 게 아닙니다.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이런 심각한 병들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가 나온 게 보기 안 좋다는 건 몸이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피부색도 그렇습니다. 얼굴이 유난히 누렇거나 칙칙하다면 간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눈밑이 유독 어둡다면 신장이 약해졌거나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입술이 자주 갈라지고 트는 분, 비타민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보면 외모라는 게 단순히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시겠지요. 우리 몸은 아프면 말을 못합니다. 대신 겉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피부로, 자세로, 체형으로, 얼굴색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이 들었으니까 원래 이런 거지 하고 넘겨버리면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외모에 관심을 갖는 건 허영이 아닙니다.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는 건 예뻐지려는 게 아니라 내 건강을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오늘부터 거울을 볼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 몸은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하고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조금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 얼마나 빨리 만들어질까요? 연구에 따르면 단 0.1초입니다. 0.1초면 눈을 한번 깜빡이는 것보다도 짧은 시간입니다. 그 찰나에 우리 뇌는 상대방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호감이 가는 사람인지를 판단합니다. 이게 젊을 때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젊으면 그 자체로 활력이 있어 보이고 사회적 기회가 많으니까 첫인상이 좀 안 좋아도 만회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은퇴 후에 새로운 모임에 나가셨을 때,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만났을 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자녀의 지인을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의 첫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게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재미있는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건강 상태의 중장년 남성 두 분을 비교한 건데요. 한 분은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허리를 펴고 있었고, 다른 한 분은 수염이 지저분하고 구겨진 옷의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앞에 분이 한 말은 더 신뢰를 받았고 뒤에 분이 한 말은 덜 진지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말의 내용이 같은데도 말입니다. 이건 불공평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찌 보면 불공평합니다. 하지만 이게 인간 심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뇌는 효율적으로 판단하려고 시각 정보를 가장 먼저 처리합니다. 특히 나이가 든 사람에 대해서는
겉모습을 통해 그 사람이 자기 삶을 얼마나 성실하게 관리하는 사람인지를 무의식적으로 판단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깔끔하고 단정한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구나. 삶에 의지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어서 외모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은 실제와 다르더라도 무기력하거나 삶을 포기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특히 사회적 관계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어려워지는 나이에 한 번 만남에서 좋은 인상을 남기느냐 못 남기느냐는 그 이후의 관계 전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좀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일부 연구에 따르면 깔끔하고 건강해 보이는 환자에게 의료진이 더 적극적으로 치료 옵션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자기 관리가 안 되어 보이는 환자에게는 무의식적으로 치료 의지가 낮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덜 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의료진이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경향이 연구로 확인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결국 나이가 들수록 첫인상의 힘은 약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해집니다. 젊을 때는 내일 또 만나면 되지만 나이가 들면 그 한 번이 전부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외모를 가꾸는 건 남한테 잘 보이려는 게 아닙니다. 나라는 사람이 가진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외모는 건강의 신호이고 나이 들수록 첫인상의 힘은 더 강력해진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수록에스 다이그 세 번째 이야기는 어쩌면 오늘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분이 안 좋은 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 며칠째 잠옷바람으로 집에만 있던 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외출할 일이 생겨서 샤워하고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는데 갑자기 기분이 좀 나아지는 경험 말입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옷만 바꿔 입었을 뿐인데 왠지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는 그런 경험이요. 이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현상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겉모습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입는 옷이, 내가 보이는 모습이 내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 실제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운동복을 입으면 왠지 몸을 움직이고 싶어지고 정장을 입으면 자세가 바로 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이 들어서는 단순한 기분 전환을 넘어서 정신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가 됩니다. 중장년 이후에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게 뭐냐면 사회적 역할의 축소입니다. 은퇴를 하시거나 자녀가 독립하거나 모임이 줄어들면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줄어들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때 외모에 대한 관심도 함께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만날 사람도 없는데 뭘 꾸미나, 누가 나를 보겠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위험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외모에 신경을 안 쓰면 거울을 봤을 때 자기 모습이 마음에 안 들게 됩니다. 자기 모습이 마음에 안 들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자존감이 떨어지면 밖에 나가기가 싫어집니다. 밖에 안 나가면 사람을 안 만나게 됩니다. 사람을 안 만나면 더 꾸밀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 악순환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장년층 우울증 환자분들 중에 외모 관리를 완전히 포기하신 시점과 우울 증상이 시작된 시점이 거의 일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 이 고리를 끊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됩니다. 선순환으로 바꾸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 이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아 보이면 오늘 나 괜찮은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작은 생각 하나가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고 밖에 나가볼까 하는 마음을 만들고 사람을 만나게 하고 대화를 하게 하고 웃게 만듭니다. 웃으면 또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면 내일도 좀 꾸며볼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선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싼 화장품을 사라는 것도 아니고 성형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침에 세수하고 깨끗한 옷 입고 머리 좀 빗고 거울 보면서 한번 웃어보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하루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63살 되신 한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은퇴하시고 3년 동안 거의 집에만 계셨다고 합니다. 매일 같은 운동복을 입고 면도도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 외출은 편의점 가는 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아내분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에서 사교춤 수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되셨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안 간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아내분이 계속 권유를 하셔서 한 번만 가보자 하고 나가시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수업에 가려면 운동복 차림으로는 안 되니까 오랜만에 깔끔한 옷을 꺼내 입고 면도를 하고 구두까지 닦으셨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나중에 하신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수업이 좋았던 것도 있지만 오랜만에 깔끔하게 차려입고 거울을 봤을 때 그 순간이 가장 기분이 좋았다고 하셨답니다. 아, 나도 아직 괜찮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그 이후로 이분은 일주일에 3번 수업에 나가시고 매번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가시면서 3년 동안의 무기력에서 벗어나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핵심이 뭡니까? 수업이 이분을 바꾼 게 아닙니다. 거울 속 자기 모습이 이분을 바꾼 겁니다. 내가 보기에 괜찮은 내 모습, 이게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존감과 외모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외모를 가꾸는 건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인 자존감 관리법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 돈이 많이 드는 거 아닌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돈 안 들이고 외모를 바꾸는 핵심 5가지 하나하나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세입니다. 자세가 왜 제일 먼저냐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허리를 쭉 펴고 서 있는 것과 등을 구부리고 서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실험을 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등을 쭉 펴보십시오. 가슴을 살짝 열고 턱을 약간 당기고 어깨를 뒤로 살짝 젖혀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벌써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좋은 자세는 키가 2, 3cm는 더 커 보이게 합니다. 얼굴도 더 작아 보이고 턱선도 살아나고 무엇보다 활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세가 바르면 호흡이 깊어지고 호흡이 깊어지면 실제로 몸에 산소가 더 많이 공급돼서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벽에 등을 대고 서보십시오. 뒤통수, 어깨, 엉덩이, 발뒤꿈치 이 4군데가 벽에 닿아야 합니다. 이게 바른 자세의 기준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5번, 한 번에 1분씩만 이 자세로 벽에 서 계시면 이 주일이면 몸이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한 달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돈이 듭니까? 한 푼도 안 듭니다. 둘째, 표정입니다. 표정이라고 하니까 뭔가 대단한 걸 떠올리실 수 있는데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입꼬리를 살짝 올리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사람의 기본 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을 때의 얼굴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중력 때문에 얼굴 근육이 아래로 처지면서 아무 생각이 없어도 화난 것처럼 보이거나 불만족스러워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은 그냥 편한 건데 남이 보기에는 불쾌해 보이는 거지요. 이걸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의식적으로 입꼬리를 살짝 올리는 겁니다. 활짝 웃으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살짝 1mm만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인상이 부드러워지고 편안해 보이고 호감이 가는 얼굴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눈입니다. 눈에 힘을 살짝 주는 겁니다. 눈이 흐리멍덩하면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생기가 없어 보입니다. 반대로 눈에 초점이 또렷하고 빛이 있으면 그것만으로 인상이 확 살아납니다. 아침에 세수할 때 거울을 보면서 눈을 크게 떴다 감았다를 10번만 반복해 보십시오. 눈 주변 근육이 풀리면서 눈이 맑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셋째, 피부 기본 관리입니다.
피부 관리라고 하면 여성분들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는 남성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남녀 상관없이 피부는 관리하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관리라는 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딱 3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세수할 때 비누 대신 세안제를 쓰는 것, 세수하고 나서 수분 크림을 바르는 것, 외출할 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 이 3가지입니다. 특히 자외선 차단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피부 노화의 80%가 자외선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주름이 깊어지고 기미가 생기고 피부가 거칠어지는 것의 대부분이 자외선 누적 손상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제 하나만 꾸준히 발라도 피부 노화 속도를 상당히 늦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흐린 날이나 겨울에도 자외선은 있으니까 사계절 내내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옷차림 정리입니다. 비싼 옷을 사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옷장에 있는 옷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핵심은 깨끗하고 단정한 것, 이것 하나입니다. 구겨진 옷, 보풀이 일어난 옷, 얼룩이 있는 옷, 사이즈가 안 맞는 옷, 이런 옷들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 원칙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옷의 색은 3가지 이내로 맞추는 게 좋습니다. 위아래 색이 서로 어울리기만 하면 비싼 옷이 아니어도 세련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큰 차이를 만드는 게 신발입니다. 깨끗한 신발을 신는 것. 이것만으로도 전체 인상이 확 달라집니다. 옷은 눈에 잘 안 띄어도 더러운 신발은 눈에 띕니다. 반대로 깨끗한 신발은 그 사람의 전체적인 인상을 깔끔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래된 운동화라도 하얀 지우개로 밑창만 닦아도 다릅니다. 5째, 걸음걸이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건데 걸음걸이가 주는 인상은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터벅터벅 끌듯이 걷는 것과 발을 확실히 떼면서 리듬감 있게 걷는 것은 나이가 10살은 달라 보입니다. 좋은 걸음걸이의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시선을 전방 15m 정도에 두는 것, 발 뒤꿈치가 먼저 닿고 발 앞쪽으로 체중이 이동하는 것, 팔을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드는 것. 이 3가지를 의식하면서 걸으시면 걷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걸음걸이를 바꾸면 실제로 신체 건강에도 좋습니다. 바른 걸음걸이는 무릎과 허리에 가는 부담을 줄여주고 심폐기능도 향상시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으니 일석이조인 셈이지요. 이 5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세 바로 하기, 입꼬리 살짝 올리기, 피부 기본 3단계 관리하기, 옷차림 깨끗이 정리하기, 걸음걸이 신경 쓰기. 이 5가지에 돈이 얼마나 듭니까? 거의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5가지를 꾸준히 하시면 한 달이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요즘 뭐 하시냐고 물어볼 겁니다. 그 한마디가 또 자존감을 올려주고 선순환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정말 눈에 띄는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운동 이야기입니다.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건강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운동이 여러분의 외모를 어떻게 바꾸는지 그 원리를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이걸 알고 나시면 운동에 대한 동기가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먼저 얼굴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피부에 산소와 영양분이 더 많이 전달됩니다. 그러면 피부톤이 밝아지고 칙칙하던 안색이 환해집니다.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하는 분들은 같은 나이인데도 피부가 더 맑고 건강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면 땀을 흘리게 되는데 땀을 흘리는 과정에서 모공에 있는 노폐물이 배출됩니다. 이게 사실 고가의 피부 관리 못지않은 효과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30분씩만 땀을 흘려도 피부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형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듭니다. 30대 이후로 매년 근육량이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해서 60대가 되면 젊었을 때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같은 체중이어도 몸이 처져 보입니다. 팔이 축 늘어지고 등이 굽고 엉덩이가 내려앉고 전체적으로 활력 없는 체형이 됩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근력 운동입니다. 무거운 걸 들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맨몸 운동으로도 충분합니다. 스쿼트,
팔굽혀펴기, 가벼운 아령 운동, 이 정도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것이지 강도가 아닙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이 유지되거나 늘어나면서 체형이 탄탄하게 잡힙니다. 옷핏이 달라지고 자세가 좋아지고 걸음걸이도 바뀝니다. 같은 옷을 입어도 완전히 다른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은 가장 확실한 외모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걷기, 가볍게 뛰기, 자전거 타기, 수영, 뭐든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폐기능을 강화시켜서 체력 자체를 올려줍니다. 체력이 올라가면 일상에서 피곤함을 덜 느끼고 피곤함을 덜 느끼면 표정이 밝아집니다. 피곤한 사람의 얼굴과 활력 넘치는 사람의 얼굴 확실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동에는 한 가지 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물질들이 분비됩니다. 엔도르핀이 대표적이지요.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스트레스가 줄면 얼굴에서 긴장이 풀리고 표정이 부드러워집니다. 실제로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중장년 분들을 보면 얼굴이 밝고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그게 화장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밖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안에서부터 빛이 나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면 좋으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딱 하나만 정하십시오. 매일 30분 걷기. 이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30분이 부담되시면 20분이라도 좋습니다.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걷기가 익숙해지시면 일주일에 2, 3일은 근력 운동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스쿼트 15개, 팔굽혀펴기 10개, 이것만 해도 됩니다. 3개월이면 거울 속 내 모습이 달라진 걸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을 시작하시면 초반 2, 3주가 가장 힘듭니다. 몸도 안 따라주고 효과도 안 보이고 귀찮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 고비만 넘기시면 몸이 운동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안 하면 오히려 찝찝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억지로 하는 운동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운동이 됩니다. 그 전환점까지만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건강의 신호, 첫인상의 힘, 자존감과의 관계, 돈 안 드는 관리법, 운동의 효과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 이야기인데요. 어쩌면 이게 오늘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깊은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40세가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무게가 있는 말입니다. 젊었을 때 얼굴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겁니다. 이목구비가 어떻게 생겼느냐, 피부가 어떤 타입이냐, 이런 건 태어날 때 정해지는 거지요. 그런데 40세가 넘고 50세가 넘고 60세가 넘으면 얼굴은 더 이상 유전자만의 산물이 아니게 됩니다. 왜 그런가? 우리 얼굴에는 수십 개의 근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육들은 우리가 평소에 어떤 표정을 자주 짓느냐에 따라 발달 정도가 달라집니다. 자주 웃는 사람은 입꼬리를 올리는 근육이 발달합니다. 자주 찡그리는 사람은 미간주름 근육이 발달합니다. 자주 화내는 사람은 턱에 힘이 들어가는 근육이 발달합니다. 이게 20, 30대까지는 큰 차이가 안 나는데 40대, 50대가 되면 누적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생 잘 웃고 살아온 사람의 60대 얼굴과 평생 불만을 안고 살아온 사람의 60대 얼굴은 전혀 다른 인상을 가지게 됩니다. 같은 이목구비를 가졌어도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나이가 드셨는데 인상이 참 편안하고 따뜻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만나면 왠지 마음이 놓이고 말을 걸고 싶어지는 그런 분 말입니다.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 평소에 웃는 표정이 자연스러운 분들입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있어도 그 주름이 웃음주름이기 때문에 오히려 호감을 줍니다. 반대로 나이가 같은데도 뭔가 다가가기 어렵고 불만이 있어 보이고 화가 나 있는 것 같은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실제로 화가 나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의 표정 습관이 얼굴에 새겨져서 그런 인상이 된 겁니다. 이건 표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 패턴도 얼굴에 영향을 줍니다. 늘 걱정을 하는 사람은 이마에 주름이 깊어집니다. 늘 긴장하는 사람은
턱이 각져 보입니다. 늘 우울한 사람은 눈밑이 어둡고 입꼬리가 내려갑니다. 반대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 여유를 즐기는 사람,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어떤 따뜻함이 묻어납니다. 이건 화장으로도 성형으로도 만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외모가 중요하다는 말은 단순히 젊어 보이려고 꿈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느냐가 얼굴에 드러나는 나이이기 때문에 내면을 가꾸는 것이 곧 외모를 가꾸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웃으면 그 웃음은 내일의 얼굴에 새겨집니다. 여러분이 오늘 감사하면 그 감사는 한 달 후의 표정에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대하면 그 따뜻함은 1년 후의 눈빛에 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어떤 감정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우리 얼굴의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건 아무리 비싼 시술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화장품은 여러분의 미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효과적인 성형수술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6가지 이야기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외모는 허용이 아닙니다. 건강의 신호입니다. 거울을 볼 때 내 몸이 보내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둘, 나이 들수록 첫인상의 힘은 더 강해집니다. 나의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외모를 가꿀 필요가 있습니다. 셋, 외모와 자존감은 때려야 뗄 수 없습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을 만드십시오. 시작은 아침에 깨끗하게 차려입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넷, 돈이 들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 표정, 기본 피부관리, 옷차림, 걸음걸이, 이 5가지를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5, 운동은 가장 확실한 외모 투자입니다. 매일 30분 걷기부터 시작하십시오. 3개월이면 달라진 나를 만나실 겁니다. 6, 내면이 얼굴에 새겨지는 나이입니다. 웃으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따뜻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외모의 비결입니다. 오늘부터 딱 1가지만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5가지 중에 하나, 아니면 매일 30분 걷기, 아니면 아침에 거울 보고 한 번 웃기, 뭐든 좋습니다. 1가지만 시작하십시오. 그 1가지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꿔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반드시 챙겨야 할 음식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먹는 것이 여러분의 얼굴과 몸을 어떻게 바꾸는지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다음 영상도 꼭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